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화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오늘 한국일보에 재미있는 글이 실렸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 관련 발언들 기자 4명하고 밥을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 그것이 방송에 유출됨으로써 이완구 총리 후보자 지금 엄청난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각종 비리들은 과거 총리 후보자들이 1개씩 2개씩 갖고 있던 것을 그야말로 종합판으로 갖고 있는 비리 백화점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은, 특히 언론과 관련해서는 한 종편 패널 자기를 비판한다고 야, 저 패널 빨리 빼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든지, 그리고 마치 자기 자신이 그 기자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기사를 쓸 때는 언제든지 갈아칠 수 있다는 식으로 위력을 가시했다는 점,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국무총리감으로서는 너무나 부적격하다는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일보에 사고 비슷한 걸 보니까 그 식사 자리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문제의 발언을 녹음하고 그리고 그것을 야당 의원에게 전달한 그 기자가 바로 한국일보 기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사실들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한국일보가 사과를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한국일보의 이 사고를 읽고 참 한국일보도 등신이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다면 바로 기사 썼을 겁니다. 일면 톱기사로. 그러고 나서 욕을 먹든 말든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런 특종을 취재를 하고도,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전혀 기사를 쓰지 못하고 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가 그 야당 의원이 방송사에 전달해서 그 방송을 통해서 특종이 터져 나오는 이런 희한한 사태를 맞이했다는 것은 정말 한국일보 입이 10개라도 자기들이 등신질 했다는 데 대해서 변명할 길이 없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른바 최동 효과의 저는 부산물이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권부의 최고 실세는 대통령이겠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시켜주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시켜주는 실질적인 칼은 검찰입니다. 검찰의 최고 수장을 그야말로 탈탈탈탈 털어서 개망신을 줘가면서 쫓아내는 그런 만행을 쳐다보면서 박근혜 정권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우리가 여권이라고 표현하는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들 바짝 쫄았을 겁니다. 오죽하면 장관들이 박근혜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겠어요. 까불다간 바로 그냥 집으로 가세요. 실제로 유진용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장 중인 사람을 바로 해임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언론계라고 그렇게 강단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는 자기 검열 끝에 기사 안 쓴 것 같은데 결국은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함으로써 등신짓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저도 그 등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는 서석재 전 총무처 장관 YS 시절 이야기입니다. 1995년이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한 지 3년차 될 시기입니다. 서석재 의원은 그때 총무처 장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는 집권당이 민자당입니다.
민주당 출입기자 7명과 1995년 오랜만에 술판을 벌였습니다. 적당히 술이 오른 서석재 장관 기자들에게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석재 장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5공화국의 실력자였던 사람이 수천억 원의 가명 차명 기자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같이 술판을 벌이던 출입기자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전두환이냐? 노태우? 둘 중 하나 아니냐? 그랬더니 서석재 전 장관은 잘 모른다. 말 그대로 과거 정권의 실력자가 아니겠는가? 그때 당시 분위기로는 뭐 누가 봐도 노태우를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을 때 모 일간지 기자가 술판을 빠져나와서 담당 데스크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기자 누군지 저 압니다. 노태우가 수천억 원의 가차명 계좌를 갖고 있다고 서석재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오프 더 레코드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데스크가 뭘 어떻게 해! 윤정기 세우고 기사 집어넣어야지. 그 다음날 조선일보입니다. 오프 더 레코드를 깨고 서석재 전 장관이 술판에서 한 말이 기사화됨으로써 엄청난 특종과 함께 타 언론사들로부터 역시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실제 이 기사의 여파로 노태우 비자금 4천억 원의 비밀이 파헤쳐지고 오공비리의 전말이 속속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기자 찌엇 이른심을 밝히겠는데요. 제가 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당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총리실 출입기자 할 때 그때 중앙일보 출입기자가 지금 중앙일보의 명물 김진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총리가 이해창 총리였는데요. 이해창 총리가 삼청동 총리공관에 기자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총리공관 구경 그때 처음 했죠. 그래서 거기가 이름이 뭐 있었는데 까먹었다. 벨체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거기서 기자들 쫙 상차려가지고 술 한잔 먹고 그리고 이해창 그때 총리죠. 총리도 그냥 넥타이 풀고 노래 부르고 뭐 하여튼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근데 그날 이해창 당시는 총리였죠. 총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기자들이 물으면 차기 대통령에 도전할 그럴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비칩니다. 그 전에 이해창 전 총리가 대선 도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때 시사월간지에도 막 나오고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본인의 입으로 그런 생각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죠. 김영삼 대통령 그때까지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는 총리가 군부대를 방문하지를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구사정권의 유산인데요. 군은 대통령만이 명령할 수 있다. 이런 상징이어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는 총리가 군부대 절대 못 갔어요. 그런데 이해창 총리는 갔습니다. 그때 합참본부도 갔고요. 전방시찰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대단히 불편해하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아마도 김영삼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자식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국민일보 총리실 출입기자이기 때문에 회사에 정보보복을 하고 말았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해창 전 총리가 차기 대선에 도전할 그럴 의사가 있다는 이런 걸로 해석이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뭐 저희 데스크도 뭐 술 먹고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한 얘기인데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다음날 중앙일보 일면 톱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병신됐죠. 저도 등신됐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기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기사 써야 됩니다. 그것이 다소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 된다고 치더라도 저는 인간적인 도리보다는 기자로서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려면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돼요. 그러나 기자로서 이완구 총리의 그런 언행들은 기사화될 가치가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그런 언론관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총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 통제, 언론 장악, 자기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저 편을 내려 얘기할 사람 아닙니까? 과거 생각이 났습니다. 예.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신?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이 꼴인 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예, 오피니언 비평으로 넘어가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주제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박근혜 개망신 시킨, 개망신이 아니라 진짜 대통령 맞아?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대통령 지위 무효를 시키려면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30일 이내에 선거 무효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원세훈이 선거법 위반으로 결국 유죄 선고를 받고 바로 구속됨으로써 제일 통쾌하더라고요. 결국 박근혜에 대한 큰 타격이 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김혜진 PD가 아마도 그것을 골랐을 거라고 했더니 아니라 다를 겁니다. 김혜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정치에 개입한 건 맞는데 선거에 개입한 건 아니다라는 해괴한 판결을 법원이 날려버렸습니다. 스스로요. 네.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한 앞에서 말씀드린 1심의 해괴한 판결, 이걸 뒤집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 실형 선고한 겁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법정 구속됐죠. 법정 구속은 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에 대한 이 구속 사유가 발생했을 때 네.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시키는 걸 말합니다. 네. 경향 먼저 가보겠습니다. 사설이요. 원세훈 대선 개입 유죄, 청와대가 답할 때다라는 제목입니다. 1심 재판부, 국정원의 댓글 트위터 활동을 두고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권 선거에 면죄부를 주는 황당한 판결, 이건 지록 위마의 판결로 불리면서 논란을 일으켰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 개입으로 보고 이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시민적 상식과 사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경향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짜맞추기식 정치 판결이 바로잡힌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죠. 반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선 전은 물론 이려니와 집권 이후에도 여권이 거듭해온 무분별한 정치 공세 실체가 법원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선 후에 원전 원장이 기소되자 청와대 측은 댓글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며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박 대통령이 불법 대선 개입의 수혜자임이 드러난 이상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법적으로 사실상 이제 정통성은 뭐 날아갔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네, 법적으로는 뭐 대통령 너 물러나라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내가 당선됐는데 그 전 정권의 국정원이 개입을 해서 내 당선을 도와줬다는 이런 사실이 유죄로 드러남으로써 예.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쳤다. 사과한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그럴 인간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인간이면 지지도가 그 철옹성인 영남과 노령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도 20%에 머물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지간하면 하면 40% 나오는 대통령입니다. 정말 통치하기 쉬운 대통령이에요. 그것도 못하는 거 보면 저 대가리가 도대체 무슨 뽕꾸라인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대가리 뽕꾸라는 얘기를 심한 얘기라고 전혀 생각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변에 내시들이 날뛰는 게 옛날 십상시 황간 조국가 날뛰던 때가 언제입니까? 진시황이 죽고 그 병신 같은 아들 호해가 어린아이가 대통령이 돼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황간 조국가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자가 현명하고 똑똑하면은 황간들이 날뛸 수가 없어요. 집권자가 병신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날뛰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내일 당장 그런 사과 성명 발표하면 어떡하죠? 할 리가 없습니다. 뭐 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당연히 해야죠. 이걸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에도 지적했다시피 예. 당연히 대통령이라면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판결도 보면요. 시세를 많이 반영합니다. 뭐 솔직한 얘기로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100% 법논리에 의해서만 판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법원을 좀 비하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권력이 힘이 강하면은 권력에 굴종하는 판결 나옵니다. 그러나 권력의 힘이 약해지면은 최소한 권력에 굴종하는 판결은 안 나와요. 권력의 힘이 약해진다고 해서 권력을 갖다가 아주 작살내는 오히려 역으로 편파적인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힘이 약해지면 정상적인 판결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 고법 판결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거의 레임닭 수준의 레임덕이 아니고 레임닭입니다. 레임닭 수준에 갈 정도로 떨어지고 또 야당에서 전 대통령 후보로서 48% 이상을 득표했던 문재인 의원이 야당 대표로 선출되는 이런 것들도 엄으로 양으로 물론 뭐 판결문 쓰기 전에 이미 이제 문재인 대표 당선되기 전에 판결문을 썼겠습니다만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야당에서는 뭐 강력한 후보가 대표로 부상되고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지고 그래서 이젠 좀 제대로 판결을 해도 최소한 불이익은 받지 않겠다. 옛날 최동욱 전 검찰총장처럼 그런 망신은 안 당하겠다. 그런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고등법원 부장들이 이 주요 사건 판결에서 조금 정치적인 해설이랄까요? 레토릭이랄까? 이런 거를 판결문에 적시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번에 김상환 부장도 부장판사 김상환 부장판사요. 굉장히 준엄하게 훈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전신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의 여러 과거사들을 언급하면서 국정원이 그 과거의 거울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지 의문이다 라는 등등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역설적인 거는 정치 개입은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판결한 이범균 그 1심의 부장판사는 최근에 있었던 법원 정기인사에서 승진했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법원도 사실은 이 뭐 김 부장판사 가는 분은 네. 최소한 법관의 기본을 지킨 분입니다. 그분이 뭐 훌륭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시대에는 최소한 법관의 양심만 지켜도 진짜 훌륭한 분이죠. 1심 판결 내렸던 그런 인간은 부장판사로 승진하고 그때 누가 얘기했나? 서기호 판사가 얘기했던가? 이정열 전 판사가 얘기했나? 서기호 의원이 얘기했던가? 정기인 사업 두고 저 승진되려고 예. 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승진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진짜 징계해부해야 됩니다. 자, 한겨레 사설도 보겠습니다. 네.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의문 던진 원세훈 판결이라는 제목입니다. 항소심 재판부, 정치 관여 활동이 선거 개입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미 내포하고 있었던 문제라고 핵심을 짚었다는 점을 한겨레는 주목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야당 후보 비방 글이 급증하고 선거 쟁점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들어서 능동적, 계획적 선거운동이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법리와 더불어서 사실관계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고 한겨레는 짚습니다. 1심은 국정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175개와 트위터 글 11만여 건만 증거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트위터 계정 716개, 트위터 글 27만 4,800건으로 늘어났죠.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작의 실체가 인정된 것으로 해석을 한겨레는 했습니다. 일리 있죠.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정도도 그만큼 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수사팀은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수뇌부의 방해 속에 혐의를 입증할 최소 한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범행 동기나 배경, 박근혜 후보 쪽의 인지 여부 등 더 확인해야 할 대목이 여러 남아있다고 짚고 있고 이어서 한국사설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상식 논리에 부합하는 원세훈 선거법도 유죄 판결이란 제목인데 좀 잘 짚은 것 같아요. 검찰 수뇌부의 석연찮은 행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일보는요. 검찰은 최동욱 전 총장이 황교안 법무장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가 난데없는 혼외자 논란에 휘말려 퇴진한 뒤 사건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찝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최동욱 당시 총장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만 적용하느냐,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적용하느냐, 나아가서 구속영장 치느냐 마느냐, 이게 관심이었죠. 공직선거법까지 적용을 하고 구속영장은 안 치는 선에서 정리가 됐던 겁니다. 이 항소심 판결로 대북 심리전을 빙자한 국정원 활동의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이 좌익 교수를 비롯해 국정원 직원이 연루된 사건들을 하루속히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한국일보는 촉구합니다. 좌익 교수 잠 못 자겠네. 그러면 니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무사히 넘어가리라 생각했으면 그게 병신들이지. 아이고 참. 아니 그런 식으로 네. 저기 대통령 선거에 마구잡이로 개입했다가 그 자기들이 개입해서 지지했던 인간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 불법이 밝혀지는데도 처벌을 안 받는다면은 앞으로 다 그렇게 하겠네? 국정원도 그냥 대놓고 그냥 선거도 하겠네? 에라이. 저는 한국일보 사설이 더 주목됐던 거는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공직선거법 적용에 면적이었죠.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이유는 공직선거법으로 걸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공직선거법으로 걸리면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그렇죠. 얘기가 그대로 딱 들어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지. 그거를 막으려고 그때 판을 그렇게 짰는데 결국 이 공선법 적용 자체는 막지 못했고 1심에서 이범균 판사가 어떻게 그 그림에 맞게 판결을 내줬는데 이게 항소심에서 큰 틀에서 뒤집힌 거니까 그 그림이 황교안 법무장관이 짰던 그림이 깨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일보 사설이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아니 법원이 그 검찰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박근혜가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친다고 해서 네. 법원이나 검찰이 전부 다 썩은 건 아닙니다. 사실 검찰들 중에서도 공안검사들 제외하고는 고생 많아요. 빛도 별로 못 보고 뭐 최동욱 총장이라는 이런 사람들 다 공안하고는 관계 먼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김진태나 그리고 저기
이명재, 저 민정특보로 올라간 예. 청와대 이명재, 다 이게 공안 출신들이 아니에요. 특수통이죠. 특수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뒤늦게 공안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아마 그 인간들도 앉아 잡을 안 쓰길 겁니다. 아이고. 자, 보수 언론들 사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수 언론들의 경우에는 이 소식을 사설에서 아예 다루지 않거나 1, 2심 판결이 엇갈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자, 아예 안 쓴 곳은 조선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요, 대법원의 최종심이 주목된다는 식으로 본질보다는 1, 2심이 엇갈렸다는데 초점 맞추고 있고. 대법원이 제발 좀 파기환송해달라는 얘기구만. 그런 주문일까요? 자, 제 동아일보 사설 보고 정말 이게 속상했습니다. 네. 동아일보는요, 엉뚱하게도요, 네. 이 국정원을 향해서 어두운 과거와 절연하라고 촉구하는데 동시에 이런 해괴한 얘기를 합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이버 활동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대선의 당락을 가를 정도였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법을 어겨도 대세 또는 결과에 지장 없었으면 상관없다는 얘기인데 동아일보는 이제 완전히 타락했어. 예. 이게 이건 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닐 거고요. 알면서도 오기 부리는 건지. 글쎄요. 아니, 대한민국이 이제 굴지의 중앙 언론인데 그래도 이념을 떠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느낌을. 예. 아니 이제 박근혜 지지하는 영감들 생각이 다 그런 거지 뭐. 아니 뭐 그 박근혜가 저 국정원 댓글 때문에 대통령 됐냐?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댓글 때문에 누가 됐다고 했냐? 부정선거 했다고 그랬지. 아니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선거하다가 뭐 경력을 허위 기재한다든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은 경력 허위 기재가 굉장히 큰 죄에 속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떨어지면은 낙선되면은 아니 그러면은 그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당선돼가지고 그 떨어뜨리나 이런 인간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아니 지들이 말이야 국회의원 저 낙선기 섰을 때는 절대 그렇게 안 쓰면서 박근혜 됐으면 유독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타락한 이 언론도 아니에요. 이거 동아일보 이 사설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야 진짜 쪽팔린 줄 알아라 인간아. 아이고 그냥 말을 말아. 조선일보처럼. 예. 할 말 없으면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아이고, 법이고 내가 절차고 논설위원들도 진짜 문제야. 이것도 기명으로 써야 돼. 자기 이름 만들어가니까 말이야. 이따위 논술 쓰는 거지. 진짜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사실 이 원세훈 판결이 아니었으면 이게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회자가 됐을 것 같은데. 아, 그거요. 뭐, 국민을 배신하는 거. 그렇죠. 야, 진짜, 대통령 아니면 진짜 두아리를 확 그냥. 이 증세 없는 복지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그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소리냐. 아, 진짜 이거는 뻔뻔하고 후한무치의 극치입니다. 야, 이런 대통령을 진짜 계속 데리고 가야 되는지 진짜 의문이에요. 이런 어떻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한다면 그게 정치 쪽에서 할 소리냐? 이런 진짜 주둥아리. 아니 세수가 모자라니까 담배세 인상해가지고 서민 꼼수 정치한 인간이 누군데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진짜. 확. 야 진짜 말이라 말지. 아이고. 자,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당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의 파산을 선언하고 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를 단칼에 거부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도 야도 싸잡아서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외면한 채로 일종의 자기만의 도그마에 갇혀서 증세 논의 자체를 사실상 불온시하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 당연히 나옵니다. 아니, 우리 김효진 PD가 지적한 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예. 더 아주 극악무도한 것은 예. 사실상 서민 정세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이게 정세는 서민에게 이게 고소득자나 기업 정세는 절대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그걸 딱 뭉뚱거려가지고 아이 뭐 그게 할 소리냐 이런 그야말로 개소리 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이 진짜 이거는 야, 나 진짜 이런 대통령 아우 자, 진짜 사설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경향사설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와닿습니다. 네. 박근혜 복지공약 폐기 축소는 국민 배신 아닌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박 대통령의 국민 배신 언급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거죠. 박근혜 복지 공약들이 줄줄이 폐기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지 재원 부족 때문이겠죠. 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복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 원을 증세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정말 마법사같이 장담했는데 지킬 수 없다는 게 명확해진 겁니다.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재정을 확보한다는 계획 이미 바닥을 드러냈죠. 박 대통령 말 맞다나 증세 없는 복지를 외면하는 것이 국민 배신이라면 철석같이 약속한 복지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배신 아니고 뭐냐 이겁니다. 박 대통령은 실현성이 요원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파산 지경에 이른 데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양신문 사설 같은 얘기할 때야 한겨레 신문 사설이 훨씬 낫더라. 네. 국민 배신한 정치인은 누구인가? 예, 원론적으로 증세는 재정 건전화의 한 수단이죠. 또 재정 건전성하고 복지는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정 책임자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원론적으로 마땅하죠. 그게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이자 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권 2년 동안 성과가 어땠는가? 입으로만 경제 살리기를 외칠 뿐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었죠. 서민 중산층의 주름살은 더 깊어지고 양극화 심화로 사회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죠. 그런데 복지 증세를 논의하는 정치권을 언구럭스럽게 훈계하다니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한겨레가 사설에서 쓴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도대체 대통령의 이런 후한무치한 태도와 발언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하는 장탄식으로 끝나네요. 3년 참아야 됩니다. 진짜 이런 인간의 얘기에 대해서 계속 참고 있어야 되는지 진짜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 원세훈이 3년 실형 선고를 받음으로써 부정 선고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예. 여하튼 그 정통성에 문제가 있던 어떤 참 세상이라는 게 참 진짜 웃기는 거예요. 아니 부정선거로 대통령 당선되어도 이미 그냥 잘하면 우르르 해가지고 넘어와 버리면은 그 대통령에서 끌어내리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참 그런 것도 웃기는 얘기고 좋아 그래 세상이 그렇게 여기까지 돌아가는 거 인정해줘. 그래야지 대통령이라도 잘하면은 참고 넘어가겠는데. 얘기를 하면은 꼭 그냥 억장을 무너뜨리고 이거는 국민들을 갖다 열받게 만들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얘기 어떻게 해요? 그 참모들도 보면은 여론과 무관한 여론과 동떨어져 있는 자기 찬양 사이트 일베 같은 것만 쳐다보는가 봐.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가 오전에 있었잖아요. 네. 오후에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돼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도 없나? 그렇게 사람들 갖다가 닥달을 해가지고 잡아 죽일 듯이 장관들을 갖다가 후덜거리면서도 그 황교안이 뭐 하고 있었어? 미리 사전에 정보 입수해가지고 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법원이 미쳤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혼외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안 했나? 아이고. 안 했겠죠, 설마. 넘어갑시다. 네. 얘기하면 그냥 헤라보릅니다. 헤라볼라. 네. 야당. 네. 헤라보르다가 이게 인계점 돌파하면은 밀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이 정권 정신 차려서 잘해야 될 겁니다. 자, 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현충원 가서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했죠. 이거 두고 말이 많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통합을 명분으로 내걸었는데 정작 새정치연합 지도부 내부는 통합되지 못했습니다. 최고위원 5명 중 1명도 동행하지 않았죠. 반쪽 참배라는 말도 나옵니다. 한겨레 사설로 짚어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신임 지도부의 이런 제각각 행보, 문재인 후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미묘한 사안일수록 결정은 신중해야 하고 당 내부 설득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죠. 이 야당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는 단순히 문재인 개인의 정치적 행보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 대표는 그 대목에서 실망스러웠다고 한겨레는 꼬집습니다. 이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의 제안에서 비롯된 참배 결정, 다소 즉흥적이라는 느낌을 받은 모양입니다. 최고위원들을 설득하려고 충분히 노력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신임 대표 업무 첫날부터 지도부가 따로따로 노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담, 고스란히 문 대표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겨레는 전망합니다. 인사에서부터 당내 소통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당을 살리지도 못하고 문 대표 자신도 못 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만 한 얘기지 무슨. 아니 물론 내 늘 얘기했지만은 유감입니다. 난 뭐 저기 당 그 최고위원들 설득하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니 저기 뭐야 그날 당 대표로 선출되고 그날 최고위원들 선출됐는데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나 뭐 박정희는 여하튼 자기 부하총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걸로 뭐 독자의 업보에 가름했다 치고, 이승만이는 용서 못할 인간이거든요. 요즘 이승만은 뭐 경제를 부흥시키라도 했나, 친일파를 기용해서 있는 소리는 있는 대로 뭐 점심은 개성에서 먹고 뭐 저녁은 평양에서 신의제에서 처먹다고 북진통일 운운했던 놈이 쳐들어오자마자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서울을 사사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톡 끼고 혹시 내려올까 봐서 저 한강다리 폭파시키고, 이런 인간을 국부라고 모시는 애들은 진짜 그 머리통을 한번 해보고 싶어. 도대체 국부가 어디 말라 비틀어 다 죽었나? 그래서 이승만 묘에 참배하는 거는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라는 건 제1야당의 대표지 게릴라 대표 아닙니다. 뭐 그렇게 참배를 안 하려면은 이승만이 묘를 파내가지고 어디 버리든가 카와이에다 갖다 뿌리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어제 문재인 대표가 현충을 간 것은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간 겁니다. 말하자면은 국민들은 자기를 많이 지지했지만은 당심은 뭐 그렇게 압도적 지지를 못 받았어요. 당심은 오히려 권리당원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박지원 의원에게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을 제대로 추스리려면 당심을 장악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묘소는 현충원에 있으니까, 국립묘지에 있으니까 거기 가는 김에 이제 뭐 과거에 저기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던,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배 안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강한 야당이고 여유가 있을수록 오히려 그런 거는 받아들입니다. 어떻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갔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아니 최고위원들은 그게 동의 안 해가지고 안 가면 그게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아니 그게 정상인 것 아니에요? 보면은 나는 언론들도 진짜 웃겨. 아니 그러면 대표가 가면은 대표 따로 하고 최고위원 따로 뽑는데, 게다가 야당인데, 뭐 박근혜처럼 잘못한 조지면은 그냥 뭐 장관 자리를 갖다 너 집에 가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검찰을 통해서 파가지고 그냥 비리를 확 폭로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혼외 자식을 갖다가 확 폭로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야당은 겁날 거 없다고. 자기 소신에 안 맞으면 안 가는 거야.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대표가 가면은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최고인들도 다 가야 한다는 이따위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예나 저기 진보나 보수나 다 마찬가지예요. 난 그런 방식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첫날 안 가는 게 제일 낫죠. 그리고 다 불러가지고 야 여차이차 해가지고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뭐 니들 동참할래 말래 뭐 싫어 그럼 빠져라. 대신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은 봐요. 서로 의사 동의가 되는 거는 바로바로 합니다. 백범 김구 묘소 가고 할 때는 다 같이 갔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묘소 가는데 그러면 최고위원들 안 간다고 그러겠습니까? 비노들도 다 간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씹기 위해서 씹는 일 좀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사실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면은 뭐 어느 신문 할 것 없이 그래. 아이고. 한국일보는요, 오히려, 사설에서 좀 높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자칭 중도의 포지션인 모양이죠. 예. 자, 문화 대혁명의 폐해로 이 격하 운동이 거셌던 중국 공산혁명 지도자 마오쩌둥, 모택동 이 사람을 두고 피해자였던 등소평이 07과삼으로 정리를 했죠. 마오 사후에 혼란을 수습했던데 비추어 보더라도 문재인 대표의 인식 변화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정치적 대립의 극대화가 야당다운 야당을 부각할 손쉬운 방법이기는 하죠. 하지만 여당과의 갈등과 대립을 고집해서 야당이 재미를 본 일이 거의 없다는 게 한국일보의 분석입니다. 내가 어제 중앙일보 강원택 교수인가는 그 양반하고 비슷한 생각이네. 예. 왜 이렇게 현실을 못 보나. 야당 인기가 없는 거는요. 야당이 극한 대립을 해서 인기가 없는 거 아닙니다. 이게 결국 야당의 본분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고 여당이 폭주할 때는 몸을 바쳐서 막는 게 야당의 본분이에요. 그러나 김한길 체제는 근본이 잘못돼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여당의 폭주를 막을 의사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전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지들이 몰리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단식하고 이지랄을 하니까 진정성이 없거든요. 국민들이 애입니까? 보면 다 알아요. 김한길, 지가 이제 몰리니까 극한 투쟁 나가는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극한 투쟁이 니들은 표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심을 잡으면요. 이런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적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 지지자들 끌어모으지 못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학법 때 이명박이하고 박근혜 촛불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학재단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잖아. 박근혜를, 이명박을. 그런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야당의 협조 없이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 시대니까 네. 중산층과 중도 세력이 원하는 야당상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라. 한국일보의 지적인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여론이 가장 중요한 거죠. 국회 선진화법이 있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야당 입맛이 안 맞다고 뒤로 자빠져 있으면은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이건 좋은 건데 통과시켜야 그냥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타협이나 자빠지면은 그러면은 진짜로 욕처먹는 거죠. 그래서 야당은 그 야성을 본분으로 간직하고 거기에서 극한적으로 투쟁을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타협을 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제대로 하면은 국민이 칭찬을 받는데요. 그 번지수가 조금만 틀려버리면은 완전히 질타를 받는 건데 문재인 이전의 야당은 그랬습니다. 항상 번지수가 틀려요. 타협해야 될 때 싸우고 싸워야 될 때 타협하고 싸워야 할 때 타협을 여러 번 해가지고 김한길 체제는 무너진 겁니다. 무슨 엉뚱한 게임이 뒷다리 잡고 있는 소리. 그래서 강원택 이름도 이제 기억 안 나요.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정치학 교수 같은 그런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그 정도도 못 보나. 아니면 개미 뒷다리 잡는 소리다. 네,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개미 뒷다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개미 뒷다리는 못 잡습니다. 너무나 얇아가지고. 근데 하여튼 문재인 대표의 이승만 박정희 참배에 대해서 욕을 하고 씹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도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만 놓고 야, 이 문재인이 너 죽일 놈. 네가 무슨 야당 대표야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걸 그 반대쪽에 있는 인간들은 노릴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첫 출발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한국일보 같은 자칭 중도들은 칭찬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집토끼를 놓치면은 산토끼도 못 잡는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박근혜예요. 유보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문재인을 씹으면은 그래 속이 시원하겠지. 씹는 게 제일 시원해요. 박근혜도 씹고 문재인도 씹고 다 씹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민 갈 거야? 아니면은 지리산 가지고 빨치산 할 거야?
아니면은 한 주 만드는 지지율 2%짜리 정의당을 지지해가지고 집권시킬 거야? 아니면 해산된 통합진보당을 복원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의 집권당으로 만들 거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PD브리핑 넘어가죠.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자, 오늘 PD브리핑의 주제는 키워드는 법인세 통계의 메시지입니다. 아, 또 어려운 경제를 또 선택하셨구만. 사실 좀 피하고 싶은 이슈이긴 한데.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워낙 중요하니까. 요사이 제가 PD브리핑에서 법인세 얘기 유독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정치라는 것도 결국은 돈으로 상징되는 이 실체적 가치를 어떻게 나누어 가지느냐. 그런 문제일 테니까. 그래서 신경을 더 써보고 있습니다. 어제 PD브리핑에서는 법인세 낮추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법인세를 높이면 안 된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이 과연 맞는지 따져보고 재정이 파탄났던 나라가 오히려 증세와 복지 확대를 통해서 재기의 단초를 마련한 사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법인세 세수가 해마다 수조 원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앞서 오피니언 비평에서도 한번 짚었는데 이 증세 및 복지 확대 주장에 대해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말로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증세와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수많은 국민은 다른 나라 국민인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한편으로는 정말 엉뚱할 정도로 단호한 말이었죠. 자,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시점에 다른 한쪽에서는 증세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갈수록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바라보면서도 증세는 없다고 외치면서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안타까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국세청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분석기관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 세율이 대폭 낮아진 법인세가 작년에 15조 2천억여 원 거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2013년에도 크게 줄었는데 2년 연속 감소하는 겁니다. 2013년 재작년 대비 15% 넘게 줄어든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들 다 망했나? 그렇게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15.99%였던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 이명박 정권 첫 해인 2008년 20.55%로 떨어진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10년에 56.55%까지 급전직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보수 정권 출범 이후 꾸준한 하락세에 놓여 있는 겁니다. 네. 기업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명박 강. 그렇죠. 그냥 공짜로 사랑한 건 아닐 것 같아. 근데 저는 좀 더 놀란 게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해둔 조치가 계속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네. 처음 알았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 법인세의 낮은 실효세율 이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더 극명하게 눈에 띕니다. 자,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영국의 법인세 실효세율 우리보다 무려 8%포인트 이상 높은 25%에 달합니다. 영국 기업들은 다 망했겠네. 호주나 미국, 캐나다 등의 법인세 실효세율도 우리보다 많게는 7%포인트가량 높습니다. 여기 왜 안 망했어? 7, 8%, 이거 굉장한 수치거든요. 굉장히 높죠. 아마 수십조 원, 우리 기준으로 따져도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날 겁니다. OECD 전체를 대상으로 봐도 중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 이건 팩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업 집단은 이런 현상이 실적 악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영업이 잘 안 돼서 돈을 덜 벌었으니까 내는 세금도 줄어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힘든 사람들이다. 그러지 말라. 이런 얘기죠. 각종 비과세나 감면 같은 장치들이 이 실적 악화하고 맞물려서 그런 효과를 냈을 뿐이므로 무조건 기업 압박하지 말라.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근본적인 대목에까지 가 닿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500조 원 넘게 쌓여있는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 이런 논리를 무색하게 만들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감세 효과를 네. 이른바 국내 굴지에 잘 나가는 초대형 기업들이 가장 크게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형 기업들이면 슈퍼 재벌들 얘기하는 그렇죠. 거군요. 몇 군데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최대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난해 법인세 약 4조 4,800억 원이었습니다. 네. 재작년보다 무려 43% 넘게 줄어든 것으로 추산이 된 겁니다. 절반이죠, 거의. 현대자동차, 예. 삼성전자는 세금만 깎아줘도 몇 조 원 그냥 앉아서 버는구만. 그렇죠. 현대자동차는 약 2조 3천억 원으로 15%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고요. 삼성, 현대, LG, SK, 두산 등의 상당수 계열사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수준의 감세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이재용, 이서현, 이부진 3남매의 경우에요. 삼성 SDS 시세 차익으로 말 그대로 문호동 배당 수익 수조 원씩 챙겨간 상황이죠.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어서 강남 한복판에 마천루 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쌓여있는 현금 잔치에 감세 잔치까지 벌이는 기업. 결국 우리나라 부의 상당 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극소수 대기업군입니다. 법인세 논란은요. 기업군 전체로 확대시킬 필요조차 없이 그 해답이 굉장히 간명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과 사회는 한 해에 불과 1, 2조 원 들어가는 복지정책 놓고 이 난리 피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밥을 공짜로 줘야 하느니 주지 말아야 하느니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있죠. 이 지난한 싸움판의 상공에서 감세 혜택까지 입은 대기업 집단은 웃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암산으로만 잠시 머리를 돌려봐도 법인세를 정상화만 했을 때도 커버할 수 있는 복지의 영역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통계를 보고도 증세는 없다고 외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리 정치가 이 레토릭이라고 하지만 이런 마당에 증세를 얘기하는 걸 어떻게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몰아세울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해 안 가기는 안 가. 이해가 금방 가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0%포인트 때만 떨어져도요. 조 단위로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거 팩트죠. 이런 법인세 실효세율이 아무런 효과도 없었던 이명박 정부 이후에 감세 기조로 지난 6, 7년간 무려 5%포인트가량 줄였습니다. 보수 여권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무상급식 하는데 1년에 고작 2조 6,500억 원 듭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수 정권은 무상급식 같은 복지정책 없던 일로 해서 극소수 대기업들 돈잔치에 보태주자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오늘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김혜진 PD 앞으로 경제 전문 PD로 나가야 되겠다. 근데 예. 김혜진 PD의 시각 중에 잘못된 게 하나 있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이제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권이 이명박근혜 정권입니다. 예. 이명박이야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는 복지 경제민주 한다고 했으면 그냥 되돌려야 되는데 예.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결국 이 모든 논란의 잘못은 이 정권에게 있는 겁니다. 야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야당은 견제를 잘못했다. 이런 정도의 잘못은 있겠지만은 말을 들어야 견제를 하든가 말든가지.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갖다가 제대로 선거를 했는지 부정선거를 했는지 이제 박근혜 정권이 하는 선거는 무조건 부정선거 일단 의심을 해야 됩니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국민들이 다수당을 만들어줘 놓고 소수당인 야당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 밥을 공짜로 줘야 하느니 주지 말아야 하느니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고 있다는 식의 논리는 전형적인 양비론 논리입니다. 이건 양비론으로 따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이명박근혜 정권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밥을 공짜로 주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김무성이는 그야말로 미친 인간이에요. 미쳤다는 게 자연인으로서 미쳤다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또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낼 자격도 없는 인간이고. 그래서
이거는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인간들을 응징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걸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야, 그 말대? 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야가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보수 언론들이 말하자면 물타기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거기 넘어가잖아, 봐.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근데, 예. 아니, 그게 한겨레 신문이나 뭐 경향신문이나 이런 언론들의 또 함정이기도 해요. 아니, 그래서 맹맹하게 틀린 놈을 틀렸다고 얘기하면은 편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부담스러워 한대요. 친노 진영 언론인이다. 그러니까. 아니, 맞는 걸 맞는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친노야, 얼어 죽을. 아니, 그리고 뭐, 어느 놈들이 뭐, 문재인 뭐, 왜 욕 안 하냐고. 야, 문재인 욕, 나도 욕하고 싶어. 그러나, 문재인 욕해가지고, 그래, 뭐, 문재인 욕할 필요도 없어. 지 잘못하면 안철수 짱 나는 거야. 안철수 마탱이 완전히 갔잖아. 그걸 누굴 원망하겠어요? 지를 원망해야지. 아니, 근노갈비가 술을 썼든 누가 술을 썼든 간에, 아니, 제1야당 대표 했잖아. 문재인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도 제대로 못하면은 아웃이야. 그건 뭐, 욕 하나 많아야. 그런데 왜 욕을 안 하느냐. 만약에 김한길도 처음에, 당대표 출범했을 때 아무도 욕 안 했어요. 아무도 욕 안 했습니다. 잘할지 모를지 모르니까. 근데 왜 욕을 안 했냐면은 박근혜 정권이라고 하는 이 그압과 싸움, 난 악이라고 봐요. 악의 집단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편파라고 얘기해. 아니, 악의 집단이라고 얘기 못 하는 거야? 이놈 나라는 홍일동의 나라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님이. 웃기는 거지. 그래서, 문재인을 욕 안 한다고 뭐 떠드는 놈이 있으면 이게 전부 이상한 인간들이야.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지. 나에 대해서 불만 많은 인간들 있어요. 특히 뭐 통합진보당.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정당의 그 인간들에서 별로 호감 못 느끼거든. 특히 뭐 주산이 하는 인간들은 막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봐요.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이고 잘 됐다. 문재인이 야, 이승만이 박정희 몇천 배 때문에 씹어. 그 얘기 아닙니까? 씹습니다. 잘못했어. 그래서 패 죽일 거야? 패 죽이고, 그 남은 자리를 갖다가, 그래, 무덤에 들어간 통합진보당이 나와가지고 대신해 줄 거야? 그래, 대신하라고. 능력 있으면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당 네. 꼴보기 싫죠. 그러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막 출범했으니까 욕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제대로 잘하면은 칭찬해 줄 것이고, 못하면은 안철수처럼 그냥 묻어버리면 돼.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법인세 브리핑 이거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네. 이게 몇 프로씩만 내려줘도 수조 원씩 잔치를 벌이니까. 얘기했잖아. 미국이 완전히 망가진 게 레이건의 감세정책 때문이야. 미국 그전에는 레이건 감세정책 하기 전에 미국 갔다가 그 위에 가본 사람이야. 가보면은 그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요. 부의 집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의 집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수 야당 문제 많아요. 문제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바뀔 문제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것 바뀌기 위해서 했는데 뭐 온갖 욕 다 들어먹고 결국은 그 왼수들의 손에 의해서 그냥 불이 가지 않은 겁니까? 걔들은 원수라고 생각할 거야. 치. 기득권자들에겐 원수인 사람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지도자입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